스코프 안에 형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조준선 한가운데 뼈만 남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친형이었어요. 저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저격수였습니다. 명령은 단 하나, 처형하라. 14살에 총을 쥐었고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교관이 저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줬죠. 그런데 그 교관이 제게 건넨 서류 속에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형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두만강까지 200km 군복을 벗고 눈보라 속을 달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저를 쫓아온 추격대의 대장은 바로 그 교관이었습니다. 스코프 너머로 스승의 얼굴을 마주한 그 순간 제 손가락은 얼어붙었어요. 두만강 얼음 위에서 울린 총성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1982년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해였어요. 아버지는 청진 외곽의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 앞 텃밭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셨죠. 제 위로 형 진우가 있었습니다. 3살 터울의 형은 저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오지 않는 밤이면 형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다, 아버지는 힘이 센 사람이니까 꼭 돌아오신다고. 형의 그 말이 저를 잠들게 해주었죠. 우리 마을은 탄광촌이었습니다. 회색빛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길가에는 석탄 찌꺼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그 석탄 더미에서 쓸만한 조각을 골라냈죠. 겨울을 나려면 그래야만 했던 겁니다. 저도 형과 함께 매일 석탄 더미를 뒤졌습니다. 손이 까맣게 물들고 손톱 밑에 검은 가루가 끼어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가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 하나가 우리 형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상이었죠. 1990년이었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갱도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을 때 어머니는 탄광 입구에서 사흘을 기다리셨습니다. 형은 어머니 옆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만 울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안 나오느냐고, 왜 아무도 꺼내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죠. 결국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탄광 측에서는 유가족에게 쌀 한 포대와 식용유 한 통을 건네며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삶은 쌀 한 포대의 값이었던 겁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웃음이 사라졌고 밤마다 기침을 하셨습니다. 형 진우가 13살의 나이로 장마당에 나가 감자떡을 팔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을 따라다니며 물건을 나르고 자리를 지켰죠. 장마당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의 물건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모두가 짐을 싸들고 도망쳐야 했어요. 형은 그때마다 저를 먼저 밀어내고 자기가 뒤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형의 등이 저에게는 방패였던 거예요. 1996년 제가 14살 되던 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마당에 군용 트럭이 서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 셋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군인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맞느냐고.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된다고.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그들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어요. 형이 달려왔습니다. 장마당에서 소식을 듣고 뛰어온 형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형은 군인들 앞에 서서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동생 대신 자기가 가겠다고. 군인은 코웃음을 쳤어요. 시력 테스트에서 내 동생이 선발된 것이지 너는 해당이 없다고.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몇 달 전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 검사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범한 시력과 집중력. 그것이 저를 선발한 이유였다는 것을. 트럭에 오르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군인이 어머니의 손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형이 소리를 질렀어요. 진여가 반드시 돌아와. 반드시. 형의 목소리가 트럭 엔진 소리에 묻혀갔죠. 저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뛰어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트럭이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14살 봄바람이 차가웠던 그날이 제 어린 시절의 마지막이었어요. 트럭이 멈춘 곳은 양강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초소가 세 겹으로 서 있었어요. 간판도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었죠. 저와 함께 트럭에서 내린 아이들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하나같이 마른 체구에 겁먹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일렬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리상철 교관. 4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에는 흉터가 여러 개 있었어요. 눈빛이 유난히 차가웠죠. 그가 우리 앞을 천천히 걸으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잠깐 멈추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최진혁이라고 대답했죠. 그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리상철 교관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훈련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산을 뛰었고 아침 식사 전에 팔굽혀펴기 200개를 해야 했어요. 식사라고 해봐야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오전에는 사격훈련, 오후에는 체력훈련, 저녁에는 이론 수업이 이어졌죠.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5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만 3명이 쓰러져 실려나갔어요. 돌아온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죠. 저는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총을 처음 잡았을 때 손이 떨려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리상철 교관이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숨을 멈추지 말고 내쉬는 순간에 당겨라. 그 한마디가 저를 바꾸어 놓았어요. 교관의 지시대로 했더니 탄환이 정확히 관역의 중심에 박혔습니다. 교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저는 그 끄덕임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리상철 교관은 저를 따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훈련생들이 잠든 밤 교관은 저에게 별도의 저격 훈련을 시켰어요. 호흡법, 바람 계산, 거리 추정, 위장술. 그가 가르쳐주는 것들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술이었어요. 교관은 가끔 훈련이 끝난 뒤 저와 함께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이 있느냐고 물었죠. 어머니와 형이 있다고 대답하자 교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너는 이 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잃은 뒤로 그런 말을 해준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리상철 교관을 아버지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교관이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고 교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매달렸죠. 3년이 지나자 저는 훈련소에서 가장 뛰어난 저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1000m 밖의 표적을 단 한 발로 맞출 수 있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는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발을 쏘고 사라지는 저격수. 그것이 리상철 교관이 만들어낸 저의 모습이었죠. 졸업 사열식 날 교관이 저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진 순간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교관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최고의 제자라고.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기술을 실전에서 써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관의 눈빛 속에 있던 슬픔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만들어낸 최고의 저격수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를. 정식 부대에 배치된 뒤에도 리상철 교관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교관은 같은 부대 내 교육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가끔 저를 불러내어 추가 훈련을 시키곤 했어요. 부대 생활은 훈련소보다는 나았지만 자유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출은 불가능했고 편지도 검열을 거쳐야만 보낼 수 있었죠. 가족에게 편지를 쓸 때면 항상 부대의 정치지도원이 옆에 앉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훈련소에 들어간 이후 형과 어머니의 소식을 거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검열된 편지로는 안부 정도만 겨우 전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법으로 형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같은 부대에 청진 출신 병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가 형에게 부탁받은 편지를 몰래 전달해 준 것이었습니다. 검열을 거치지 않은 형의 진짜 목소리가 담긴 편지였어요. 숙소에서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형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크게 편찮으시다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피가 섞여 나온다고.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약초로 버티고 계신다고.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으며 장마당마저 단속이 심해져서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졌다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말도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어느 날 집이 비어 있더라고. 편지의 마지막 줄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진여가, 형이 어머니를 꼭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거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 형은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고 배급이 끊기고 마을이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형은 동생의 안부를 먼저 묻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불을 물어뜯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 나갔을 때 제 눈이 부어 있었어요. 리상철 교관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아무 일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교관은 더 묻지 않고 대신 그날 훈련을 유난히 혹독하게 시켰어요. 저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교관의 방식이 그랬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을 혹사시켜서 잡념을 없애는 것. 그것이 교관이 알려준 또 다른 생존법이었던 거죠. 그 편지 이후로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에 더 매달렸고 사격 기록은 계속해서 갱신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나가서 형과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밤마다 형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읽기 어려워질 때까지.
종이가 닳아서 구멍이 날 때까지. 형이 보내준 그 한 장의 편지가 제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바깥 세상과 가족과 제가 돌아가야 할 곳과의 유일한 끈이었죠. 하지만 그 끈이 얼마나 가느다란 것인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배급이 끊긴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시기가 북한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국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 진우도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알았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 질문은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1999년 겨울, 저에게 첫 실전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국경지역 두만강 인근 초소에 배치되어 탈북을 시도하는 자를 저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저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사살하라는 뜻이었죠. 부대 이동 전날 밤 리상철 교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교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결국 교관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스코프 너머에 보이는 것은 표적이다. 사람으로 보는 순간 내가 죽는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만강 인근의 초소는 산 중턱에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어요. 겨울이 깊어지면 강이 얼었고 그 얼음 위를 건너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임무는 그들이 강 중간에 도달하기 전에 막는 것이었죠. 처음 며칠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스코프만 들여다보며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고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스코프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어요. 스코프의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강변 숲을 사이에서 어두운 형체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셋이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체구가 작았고 뒤따르는 2명 중 하나는 무언가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거리는 약 400m. 저의 사정거리 아니었습니다. 무전기로 보고를 올리자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 돌아왔어요. 스코프의 배율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등에 업힌 것은 아이였습니다. 2~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여자가 업고 있었어요. 앞에 선 작은 체구의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16살쯤 되었을까? 소녀였어요. 뒤에 선 남자는 그들의 아버지인 듯 연신 뒤를 돌아보며 가족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스코프 안에서 그들의 입김이 보였어요. 아이가 칭얼대는 것을 여자가 등을 토닥이며 달래고 있었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교관이 가르쳐준 대로 숨을 내쉬는 순간에 당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스코프 너머의 그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내가 죽는다는 교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아이를 업은 어머니로,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로, 추위에 떠는 소녀로 저의 어머니와 형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겁니다. 무전기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왜 안 쏘느냐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탕! 총성이 산을 울렸어요. 스코프 안에서 얼음이 깨지며 물이 솟구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부러 빗나가게 쏜 것이었어요. 하지만 2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옆 초소에서 사격이 시작되었어요. 자동화기의 연속 사격이 강 위를 훑쳤습니다. 스코프 너머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이 보였어요. 소녀가 먼저 넘어졌고
아이를 업은 여자가 비틀거리다 얼음 위에 무너졌습니다. 남자가 그들에게 달려가다가 역시 쓰러졌어요. 저는 스코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얼음 위에 번지는 붉은색이 새벽빛에 물들어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렸는지 제 환청이었는지 지금도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스코프 안에 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를 토닥이던 여자의 손이, 가족을 재촉하던 남자의 뒷모습이. 저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관의 말이 맞았어요. 사람으로 보는 순간 제가 죽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뒤로도 임무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국경 초소에 배치되어 스코프를 들여다보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빗나가게 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 이후 사격 기록이 검토되었고 의도적으로 빗맞췄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리상철 교관이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빗나가면 내가 표적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쏘았어요. 스코프 안에 그들을 표적으로 보려 애썼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매번 명중했어요. 저는 유령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저격수였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스코프 안의 얼굴들이 찾아왔어요. 강 위에서 쓰러진 노인의 하얀 머리카락, 발을 절며 뛰다가 넘어진 젊은 남자의 뒷모습, 울면서 손을 흔들던 아이. 저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강을 건너려 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하나하나 제 기억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술을 마셔도 머리를 벽에 박아도 동기들은 무덤덤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어요. 저녁 식사 때 오늘 몇 명이었냐고 묻고 숫자를 세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었죠.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체중이 줄기 시작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격수에게 손 떨림은 치명적이었어요. 리상철 교관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교관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약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떨림이 멈출 거라고. 무슨 약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떨림은 멈추었지만 대신 감정도 함께 무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형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부대의 청진 출신 병사가 휴가를 다녀온 뒤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형 진우가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팔다가 보위부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밀무역은 중대한 범죄였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반체제 행위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약값 때문이었을 겁니다. 배급이 끊기고 장마당 단속이 심해진 상황에서 어머니를 살리려면 중국산 약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형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했었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썼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다 보위부에 끌려간 것이었죠. 저는 리상철 교관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체포되었다고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교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내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위부 관할은 군과 별개라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지만 알아는 보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교관이라면 무언가 방법을 찾아줄 거라고. 그때까지도 저는 교관을 아버지처럼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형의 안위를 걱정하며
뒤척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임무에 나가면 스코프 너머로 보이는 모든 사람이 형의 얼굴로 보였어요. 어쩌면 형도 저렇게 강을 건너려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겼어요. 만약 스코프 안에 형이 나타난다면 그때 저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매일 밤 저를 옥죄었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아니, 답을 알고 있었기에 더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2001년 초 부대에 극비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격수 4명이 별도의 회의실로 소집되었어요. 방 안에는 리상철 교관과 보위부 소속으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가 4개 놓여 있었어요. 보위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반체제 인사 및 탈북 기도자에 대한 특별조치 명령이라고. 특별조치라는 말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비밀 처형이었어요. 각자에게 서류 봉투가 하나씩 배분되었습니다. 봉투를 열면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진, 현재 위치, 그리고 처형 시한이 적혀 있다고 했어요. 시한은 48시간. 기한 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본인과 가족에 대한 처벌이 따른다는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보위부 남자가 나간 뒤 리상철 교관이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명령은 절대적이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라. 교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약을 먹어도 멈추지 않는 떨림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어 펼쳤어요. 이름, 나이, 출신지, 죄명. 글씨를 읽어가는 제 눈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이름이 먼저 들어왔어요. 최진우.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이도 출신지도 맞았어요.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급하게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형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형보다 20살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이 움푹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형이었습니다. 제 형 진우였어요. 죄명은 밀수 및 탈북 기도. 처형 시한은 48시간.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형이 탈북을 기도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제가 그 처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총으로 제 형을.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형의 현재 위치를 읽었어요. 청진 외곽의 임시 구금시설. 이송은 내일 새벽. 이송 중 처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호송 차량이 특정 구간을 지날 때 저격으로 처리하고 탈주 중 사살로 보고하라는 것이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책임도 남기지 않는 방식이었죠. 리상철 교관을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교관의 숙소 문을 두드렸을 때 교관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교관, 이건 제 형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관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관의 눈빛이 제가 본 적 없는 빛을 띠고 있었어요. 슬픔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무력감인지. 하지만 교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명령은 절대적이다, 진혁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안에서 교관을 아버지로 믿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교관의 숙소를 나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명령을 따르라는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형을 살려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명령을 따르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형의 피를 손에 묻힌 채 살아가야 했죠. 명령을 거부하면 저도 가족도 끝이었습니다. 연자제라는 이름 아래 어머니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형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꼭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 형은 약속을 지키려다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형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어떤 세상이 동생에게 형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인지, 새벽 2시 결심이 섰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형을 빼내고 함께 도망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탈영이자 탈북. 발각되면 즉결 처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을 쏠 수는 없었어요. 형을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형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는 것. 먼저 이송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임무 서류에 적힌 호송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청진 외곽 구금 시설에서 새벽에 출발하여 산간 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코스였습니다. 저격 지점으로 지정된 곳은 산길의 커브 구간이었어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지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형을 쏘는 대신 형을 빼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금시설의 경비 수준을 추정했어요. 임시시설이라 정규 교도소보다는 보안이 허술할 것이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저에게는 침투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송은 내일 새벽 5시. 그 전에 시설에 침투하여 형을 빼내야 했어요. 남은 시간은 20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권총 한 자루, 탄약, 구급키트, 나침반, 지도. 모두 부대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격소총은 가져가지 않기로 했어요. 무겁고 눈에 띄기 때문이었죠. 대신 권총과 군용 칼만 챙겼습니다. 식량은 최소한만. 두만강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도보로 일주일은 걸릴 거리였어요. 겨울 산악 지형을 고려하면 열흘이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불이 꺼진 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동기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해둔 짐을 챙겼어요.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초소 근무 교대 시간의 공백을 이용해 부대 철조망을 빠져나왔어요. 군사 경비 루트와 초소 배치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이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 경비 체계의 일부였으니까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청진 외곽의 구금 시설까지는 3시간 거리였어요. 새벽 이송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어요. 산길을 기억에 의존해 뛰었습니다. 발밑에 돌멩이를 밟을 때마다 발목이 꺾일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비록 형은 제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반드시 도착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형을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새벽 3시 구금시설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설을 살펴보았어요. 낡은 콘크리트 건물 하나에 철조망 울타리, 정문에 경비병 2, 후문에 1명. 예상대로 임시시설 수준의 보안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저격수에게는 허술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후문 쪽으로 우회했습니다.
경비병의 교대 시간을 기다렸어요. 새벽 3시 반 후문 경비병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대 인원이 나올 때까지 약 3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 3분이 저의 기회였습니다. 철조망 하단에 미리 발견해둔 배수관 입구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좁고 더러웠지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나왔어요. 건물 내부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복도 하나에 간방이 양쪽으로 늘어선 형태였어요. 복도 끝에 관리실 불빛이 보였고 안에서 2명의 경비가 졸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그림자처럼 이동했어요. 간방마다 작은 창이 있었고 하나씩 들여다보며 형을 찾았습니다. 3번째 간방이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몸. 형이었어요.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군용 칼로 자물쇠를 비틀었어요.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작업을 이어갔어요. 자물쇠가 열리는 순간 간방 안의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광대뼈와 턱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것처럼 튀어나와 있었고 눈은 깊이 꺼져 어둠 속에서도 그 움푹함이 보였어요.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형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 나야. 진혁이야. 속삭였어요. 형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진혁아. 형의 입에서 흘러나온 제 이름이 갈라져 있었어요. 형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형의 몸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가벼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을 등에 업었어요. 형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3달 전에 약을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머리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슬퍼할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추면 형도 저도 여기서 끝이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을 단단히 업고 다시 걸었어요. 왔던 경로를 되짚어 시설을 빠져나왔습니다. 형을 업은 채 배수관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후문 담장의 낮은 구간을 넘었어요. 형의 몸이 가벼운 것이 이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담장을 넘는 순간 형이 신음을 흘렸고 저는 형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아. 형, 우리 여기서 나가는 거야. 시설에서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송 시간인 새벽 5시까지 최대한 멀리 가야 했어요. 형이 사라진 것이 발각되면 즉시 수색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형을 업고 산길을 오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형이 가볍다고는 해도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며 사람을 업고 이동하는 것은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알 수 있었어요. 형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가 계속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최대한 멀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시설에서 빠져나온 뒤 곧장 북서쪽 산악지대로 향했어요. 두만강까지의 최단 경로가 아닌 우회 경로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최단 경로에는 검문소와 경비초소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회 경로는 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인적이 드문 산악 지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지형 정보가 이때 쓸모를 발휘했어요. 어디에 초소가 있고 어디에 순찰 경로가 깔려 있는지 머릿속에 지도가 있었으니까요. 첫날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형을 업다가 내려놓고 부축하다가 다시 업는 것을 반복했어요. 형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금시설에서의 생활이 형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 몇 걸음만 걸으면 무릎이 꺾였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기침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폐가 찢어지는 듯한 기침. 기침할 때마다 형의 입가에 핏기가 번지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했어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방한용품은 군용 담요 2장과 장갑 1켤레가 전부였어요. 형에게 담요를 모두 감아주고 저는 움직이는 것으로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걷고 뛰고 다시 걷는 것의 반복이었어요.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식량은 이틀치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압축 건빵과 옥수수 가루. 형에게 먼저 먹였고 저는 나무 껍질을 씹어 허기를 달랬습니다. 특수부대 생존 훈련에서 배운 것들이 실전에서 쓰이고 있었어요. 나무 껍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종류를 구분하는 법, 눈을 녹여 마시는 법,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형을 찾는 법. 훈련 때는 점수를 위해 배웠던 것들이 지금은 생존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산 아래 마을 근처를 지나는데 순찰대의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을 안고 숲을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차량이 천천히 지나가는 동안 형의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형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을 통해 전해졌어요. 두근두근두근.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지나간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나흘째부터 검문소를 우회하는 경로가 점점 험해졌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등성이를 넘어야 했어요. 형의 체력으로는 불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결국 형을 완전히 업고 올라야 했어요. 한 발 한 발 눈 속에 발이 빠질 때마다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등에서 형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형이 속삭였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혼자 가라고.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함께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힘이 미안함인지 감사함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닷새째 양강도 산악지대에 진입했어요. 여기서부터 두만강까지는 약 40km.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경비가 촘촘해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희망이 보이는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중국에 가면 브로커를 통해 남한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은 없었지만 지금은 그 한 줄기 희망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속을 헤매는 동안 뒤에서는 이미 추격대가 편성되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추격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타령이 발각된 것은 이송 시간이었을 겁니다. 새벽 5시 호송 차량이 구금 시설에 도착했을 때 빈 감방을 발견했겠죠. 동시에 부대에서는 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저격수의 타령과 처형 대상의 탈취. 이것은 단순한 타령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기밀을 알고 있는 특수부대원의 이탈이자 보위부 극비 작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최상위 수준의 추격이 시작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닷새째 밤이었어요. 산 아래 계곡에서 물을 구하던 중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여러 마리의 궁견이 짖는 소리가 산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추격대가 온 것이었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우회 경로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따라잡힌 것은 추격대를 이끄는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추격대의 대장은 리상철 교관이었습니다. 부대에서 제가 사라지자 상부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추격을 맡긴 것이었어요. 저를 훈련시킨 사람, 저의 습관과 사고방식과 전술을 모두 꿰뚫고 있는 사람. 리상철 교관이야말로 저를 잡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죠. 교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버지처럼 키운 제자를 직접 잡아야 하는 임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체제에서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교관도 저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추격대의 접근을 감지한 뒤 경로를 급하게 바꾸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루트를 버리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발이 올라갈수록 추위가 극심해졌지만 궁견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계곡물을 건너고 바위지대를 통과하며 흔적을 지웠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역추적 회피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형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영양실조, 그리고 구금 시절부터 이어진 병이 한꺼번에 형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기침이 더 심해졌고 열이 올라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형은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가끔 눈을 떠서 저를 보다가도 금방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헛소리 사이에 섞여 나왔어요. 형을 업고 산을 오르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는 추격대가 있고 앞에는 두만강이 있었습니다. 형이 살 수 있는 곳은 강 건너편에만 있었어요. 약도, 병원도, 따뜻한 방도. 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저 강만 건너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엿새째 밤 뒤를 돌아보니 산 아래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전등 수십 개가 산을 훑고 있었습니다. 추격대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리상철 교관은 제가 어떤 경로를 택할지 예측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를 가르친 사람이니까요. 저의 판단 패턴을,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 경향을 교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높은 지형을 선호한다는 것을, 물을 건너 흔적을 지운다는 것을 교관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교관을 따돌리려면 교관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상식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곳 대신 낮은 계곡으로, 우회 대신 직선으로. 가장 위험한 경로가 오히려 교관의 예측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형을 업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궁견의 추적이 더 쉬워지는 경로였지만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추격대보다 먼저 강에 도달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간 판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어요. 산등성이를 넘는 것보다 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추격대와의 거리도 그만큼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어요. 궁견에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이랬째 아침이 밝았을 때 두만강까지의 거리는
약 20km로 줄어 있었습니다. 하루만 더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형의 상태가 그 하루를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형은 더 이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헛소리만 중얼거렸고 열이 너무 올라 제 등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해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을 내려놓고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화상을 입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눈을 녹여 형의 이마에 올려주었어요. 형이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형, 조금만 버텨. 강이 코앞이야. 강만 건너면 병원에 데려갈게. 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열리지는 않았어요. 다시 형을 업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제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한 채 사람을 업고 산을 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라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었을 때 양강도 산악지대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10m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길을 잃을 위험이 있었지만 동시에 추격대의 시야도 차단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눈보라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나침반에 의존하여 북서쪽으로 직진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걸음이 느려졌지만 흔적도 금방 눈에 덮일 것이었어요. 하지만 리상철 교관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추격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후 늦게 뒤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추격대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산에 메아리치며 두세 번 울렸어요. 형이 제 등에서 움찔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인지 본능적 반응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속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 뛰기 시작했어요. 눈 속에서 형을 업고 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총성이 등 뒤에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총탄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윙 하는 공기를 가르는 소리. 저격수인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스코프 이쪽이 아닌 저쪽에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어둡고 작은 형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10명은 넘는 것 같았습니다. 궁견도 두세 마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 서 있는 형체 하나. 체구와 걸음걸이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리상철 교관이었어요. 교관이 손을 들어 부하들의 사격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가 있는 방향을 응시하는 것 같았어요. 눈보라 사이로 교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어요. 자신의 제자를. 형을 다시 업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달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만 건너면 그 생각 하나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눈보라가 더 거세졌어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나침반만이 유일한 길잡이였어요. 그리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강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죽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산 사면에서 내려오던 중 탁 트인 능선에 올라섰을 때 저 멀리 평평한 흰색 띠가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이 석양빛에 연분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는 중국의 마을 불빛이 점점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동시에 가장 먼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강까지는 아직 약 5km. 그 사이에 마지막 경비 초소 구간이 있었어요. 형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동안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발소리. 저는 반사적으로 권총을 꺼냈지만 이내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동 중에 주운 군용 저격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사흘 전 추격대의 사격 중에 떨어진 것을 주워둔 것이었어요. 탄약은 3발뿐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쓰러진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스코프를 들여다보았어요. 나무들 사이로 움직이는 형체가 하나 보였습니다. 다른 추격대원들과 떨어져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코프의 배율을 올렸습니다. 형체의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리상철 교관이었습니다. 교관도 저격 소총을 들고 있었어요. 스코프를 통해 이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2개의 스코프가 서로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격수와 저격수, 스승과 제자. 약 300m의 거리를 두고 서로의 얼굴을 조준경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교관의 얼굴이 스코프 안에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 훈련소 시절 밤에 별을 올려다보며 제게 살아남으라고 했던 그 눈이었어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300m, 바람 보정 필요 없음, 표적 정지 상태. 교관이 가르쳐준 조건 그대로였습니다. 숨을 내쉬는 순간에 당기면 교관의 이마 정중앙에 탄환이 박힐 것이었어요. 교관이 저에게 가르쳐준 기술로 교관을 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임무 때 아이를 업은 여자를 쏘지 못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마비였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소년에게 총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별을 보며 살아남으라고 말해 주었고 손이 떨릴 때 약을 건네주었던 사람. 스코프 안에 그 얼굴이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내가 죽는다. 교관 자신이 한 그 말이 지금 저를 살리고 있었어요. 교관을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관도 쏘지 않았어요. 300m 거리에서 리상철 교관의 실력이라면 저를 맞추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교관의 총구도 멈춰 있었어요. 스코프 너머로 교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알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아마 몇 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교관이 먼저 스코프에서 눈을 뗐습니다. 총구를 천천히 내리고 몸을 돌려왔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나무 사이로 교관의 뒷모습이 사라져갈 때 저는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교관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손가락을 방아쇠에서 뗐어요.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관이 물러난 것이지 추격대 전체가 물러난 것은 아니었어요. 교관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보고할지,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을 다시 업었어요. 강을 향해 마지막 구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우리는 두만강 강변에 도달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강둑으로 나오는 순간 얼어붙은 강이 달빛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강폭은 이 구간에서 약 150m, 얼음 위를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150m, 그것이 자유와 죽음 사이의 거리였어요. 형을 내려놓고 강변의 얼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겨울이 깊어 얼음이 두꺼워 보였지만
중간중간 검은 부분이 있었어요. 얼음이 얇거나 깨져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빠지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하의 물속에서는 2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형이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형이 강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진혁아, 형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었습니다. 고맙다. 형이 미소를 지었어요. 뼈만 남은 얼굴에서 그 미소가 얼마나 아팠는지 형에게 대답했습니다. 다 건너고 나서 말해. 지금은 힘을 아껴. 형을 업고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천천히 조심스럽게 최대한 체중을 분산시키며 걸었어요. 검은 부분을 피해 우회하면서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변에 추격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수십 개 강 위를 훑쳤습니다. 불빛 하나가 우리를 비추었어요. 거기다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시작되었어요. 탕, 탕탕탕. 자동화기의 사격이 얼음 위를 때렸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탄환이 얼음에 박히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며 달렸어요. 형을 업은 채 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상황에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형이 제 등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제 등에서 몸을 틀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형이 저를 밀어내었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이 서 있었어요. 제가 넘어진 자리에 형이 서서 양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방패처럼 어린 시절 장마당에서 저를 등 뒤에 감추던 형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탄환이 형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형의 몸이 뒤로 젖혀졌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탄환. 형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어요. 형이 비틀거렸습니다. 세 번째. 형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의 이름을 불렀어요. 얼음 위를 기어서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의 몸 아래로 붉은 피가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얼음의 하얀색이 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형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라고, 빨리 가라고. 형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총성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형의 피가 제 손에, 제 옷에, 제 얼굴에 묻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형의 피가 이 혹한에도 따뜻했습니다. 형이 제 볼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형의 입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형의 손이 제 볼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안 돼. 형, 안 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이 열려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형의 눈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점점 꺼져갔습니다. 형의 몸을 끌고 일어섰습니다. 놓을 수 없었어요. 여기에 형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형을 끌며 강의 나머지를 건넜어요. 총성이 계속되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형의 무게만 느껴졌어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무거워진 형의 무게만. 중국 쪽 강변에 도달했을 때 저는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형을 아는 채였어요. 얼음에서 흙으로, 물에서 땅으로,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해냈다는 안도도 살았다는 기쁨도 없었습니다. 품 안에 형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형의 피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멈추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더 이상 사격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추격대원들의 실루엣이 달빛 아래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명이 혼자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에 리상철 교관이었습니다. 교관은 총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총구가 땅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150m의 강을 사이에 두고 교관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스코프 없이 맨눈으로 달빛이 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에 형의 피가 얼어붙어 검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피의 자국이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길이 피로 그려져 있었어요. 교관은 그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았어요. 교관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읽을 수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그리고 체념이 섞인 슬픔. 훈련소 시절 밤에 별을 보며 살아남으라고 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던 그 눈빛의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교관도 이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무언가를 죽여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하들이 사격잭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쪽이라 해도 이 거리에서 사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저를 맞출 수 있었어요. 교관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부하들이 총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모두가 총구를 땅으로 향했습니다. 교관이 철수 명령을 내린 것이었어요. 이미 국경을 넘어 중국 영토에 진입한 대상을 사살할 경우 외교 문제가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교관은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명령과 제자 사이에서, 군인의 의무와 아버지의 마음 사이에서, 스코프 너머에서 서로를 마주봤을 때 이미 그 선택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추격대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강변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교관만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어요.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들었어요. 작별 인사였을까? 아니면 잘 살라는 뜻이었을까? 그 손이 내려가고 교관이 몸을 돌렸습니다. 걸어가는 교관의 뒷모습이 달빛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그림자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품 안에 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평온해져 있었어요. 고통의 흔적이 사라지고 마치 잠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저를 밀어내며 방패가 되었을 때 형은 웃고 있었던 것일까?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저는 평생을 두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형을 안고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형을 놓으면 정말로 형이 떠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형을 연결하는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새벽빛이 번져올 무렵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조선족이었어요. 총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살아야 한다고. 여기 있으면 얼어 죽는다고. 저는 형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형도 함께 옮겨주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저는 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형의 손이 제 옷자락을 잡고 있었어요. 이미 굳어버린 손이. 그 손을 떼어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국 쪽의 조선족 마을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 집의 아주머니가 얼어붙은 제 손과 발을 녹여주었고 뜨거운 죽을 먹여주었어요. 형은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얼어붙은 땅을 파고 형을 눕히고 흙을 덮었습니다. 비석도 없고 이름도 적지 못한 무덤이었어요. 언젠가 꼭 돌아와서 형을 제대로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약속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브로커를 만난 것은 열흘 뒤였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연결해준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가는 루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지만 저에게는 한 푼도 없었어요. 브로커는 남한에 도착한 뒤 정착 지원금으로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브로커의 안내를 따라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숨어 다니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트럭 짐칸에 실려 이동하기도 하고 시골 농가의 창고에 며칠씩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제3국을 거쳐 남한에 도착한 것은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착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 들어가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하나원을 나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혼자였어요. 텅 빈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형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이 넓은 방에 저 혼자만 있었어요. 함께 오려고 했습니다. 형과 함께 이 방에 들어서야 했어요. 형이 이 따뜻한 바닥에 누워 편히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따뜻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그 모든 것을 형에게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은 두만강 얼음 위에서 저 대신 총을 맞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저를 등 뒤에 감추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도 형은 저의 방패였어요.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저는 그 친절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경계했어요. 특수부대에서 길러진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스코프 안의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강 위에서 쓰러진 사람들, 첫 번째 임무의 아이를 업은 여자, 그리고 형. 형의 얼굴이 가장 자주 나타났어요.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형. 총탄에 몸이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던 형. 얼음 위에 번지던 형의 피.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어요. 북한에서 리상철 교관이 건네주던 약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감정을 무디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비슷했습니다. 상담사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겪은 것을 말로 꺼내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코프 안에 형의 얼굴이 있었다는 것을, 형을 살리려다 형을 잃었다는 것을, 저를 키운 교관이 저를 쫓았고 그 교관이 마지막에 총을 내렸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리상철 교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격 대상을 놓아준 것이 발각되었다면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교관도 저처럼 어딘가에서 도망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체제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관이 마지막에 들어올린 그 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저는 매일 밤 생각합니다. 잘 가라는 뜻이었을까? 미안하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대신 해준 제자에 대한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까? 형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읽을 수 없었던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가라고 했을 수도, 사랑한다고 했을 수도, 어머니에게 간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이었든 형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평생 해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밤이면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거리가 보여요. 이곳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형이 오고 싶어 했던 곳, 어머니를 데려오고 싶었던 곳. 하지만 이 따뜻한 방 안에서 저는 매일 밤 두만강의 얼음 위에 서 있어요. 형의 피가 번지던 그 얼음 위에. 살아남은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형이 저에게 준 이 목숨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제가 형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대답이라는 것. 오늘도 저는 그 대답을 찾기 위해 하루를 살